이 강의를 시작하는 날 제가 TOCFE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고 도구다. 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11강까지 하면서 마음을 헤아리고 또 생각을 바꾸게 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로서 다이아그램을 이제 설명을 쭉 하고 또 여러분도 실습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바꾸면은 행동도 바뀌고 뭐 운명까지 바뀐다고 그랬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마음만 움직이면 생각만 바꾸면은 운명이 저절로 바뀌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을 바꾸면은 내 운명이 바뀐다. 내 삶의 질이 높아진다. 불행했던 게 행복해진다. 생각만 바꾸면 그렇게 저절로 되나요? 사실 저절로 되지는 않겠죠. 그 생각을 바꾸게 하고 또 그것을 운명을 바꾸는 데까지 쭉 리드해 주는 뭔가에 그게 필요한데 그걸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문제 해결 리더십 이제 이건데 문제 해결 부분은 우리가 11강까지 했던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리더십은 그 이후에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십을 한번 발휘해 보시면 좋겠다. 뭐 그런 뜻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강의 때 이제 이런 형태의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데 여기 있는 분이 그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그 탐험가, 남극 탐험을 하러 갔다가 중간에 빙벽에 갇혀가지고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70도, 영하 70도 얼음에서 634일 동안 생활하다가 27명 대원 전원이 살아 돌아왔던 그런 아주 그 전설적인 그런 그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아주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분의 생활이 그렇게 생각만큼 행복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27명 대원 전원을 생환시켰다 하는 그런 점에서 아주 값진 그런 리더십의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스테판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북극으로 출발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대원 중에 11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은 살아남아왔다 이 말이죠. 상당히 그 대조적인 그런 그 두 명의 탐험 대장입니다. 자, 오늘 리더십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분 두 분을 이런 설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이 설문은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창으로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을 여러분이 보시고 각자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복수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리더라고 생각되는 분한테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스테르 베토벤 없습니다. 부모님 4명, 헬렌 켈러 없습니다. 정주영 1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제 복수를 못해서 조금 내 의도하고 달라졌는데 나한테 여러분이 누가 리더냐고 묻는다면은 나는 이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를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기준은 뭐냐?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정의예요. 다른 리더십 체계는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 일, 문화, 조직, 사회를 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뭔가를 살리는 사람을 나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살리는 게 뭐냐?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누구를 살렸느냐 봤을 때 세클턴은 누구를 살렸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렸죠. 27명을. 이순신은 우리나라를 구했죠. 살렸죠. 자, 헬렌 켈러는 누구를 살렸냐고요? 헬렌 켈러요. 본인 스스로를 살렸죠. 어찌 보면. 그래서 자기를 살리는 것은 자기에 대한 리더입니다. 자기 퍼스널 리더십, 개인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나 타인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내 안에도 또 다른 나가 있죠. 타인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만은 내 안에 나는 거울을 보면서 또 다른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학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똑같은 개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찌됐거나 리더는 이런 거 살리는 사람이다. 이건 저의 컨셉이고 제가 리더십을 강의를 한 3, 4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리더십은 뭐냐? 여기에 누구예요? 피터 드라커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요하면은 신뢰 속에서 책임감을 키워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를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뭐 상호간에 신뢰를 형성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어떨 때는 관대하게, 어떨 때는 또 뭐 상보를 줘가면서 목표로 하는 일을 완수해내는 것이 리더다. 그게 또 그 리더가 가져야 될 하나의 뭐 어떤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피터 드라커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강의가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나 개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리더십 또 여러분이 속한 뭐 사회나 조직이나 그런 곳에서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결과를 내가 얻어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 이야기를 하는데 리더가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더십을 공부하면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또 리더의 덕목을 갖추면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리더의 덕목은 상당히 많아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는 뭐 이렇게 한 6가지가 되고 또 각각 겸손이라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용기도 그렇고. 근데 이런 덕목을 모두 갖춰야만 리더가 될 수 있느냐. 근데 모든 것을 다 해야 뭐가 된다 하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리더십은 사실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덕목이 중요하다면은 그 사람마다 자기가 처한 입장, 임무, 조직, 또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 개인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속하고 여기에 있고 뭐 나름대로 대의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또 뭘 내가 잘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거 쉽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적어 본 거예요. 찾아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리더십에 이 덕목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여러분 잘 배워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리더가 됩니다. 그렇게 리더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 스티븐 코비 박사의 이 책을 보면은 이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7가지 습관을 아주 그 설명을 잘 해놨어요. 나는 이 책을 여러 번 보는데 그래서 내 스스로는 리더십의 바이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내용이 뭐냐? 사실 시간상 그 설명을 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를 들어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 이야기는 사실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니까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노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거절하지 못하는 그것도 사실은 좋은 덕목은 아닙니다. 거절할 때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리더가 되려면 특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고위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위에 있는 3가지를 개인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래에 있는 3가지를 대인관계의 승리다. 그래서 이 습관을 들이면은 개인으로서 좀 똑똑해지면서 대인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7번째 심신을 단련하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분은 또 다른 책을 또 하나 쓴 게 있어요. 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그 포인트는 성격보다는 성품에서 출발해야 된다.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격은 외부에 보여주는 어떤 스타일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그 테크닉이나 스킬을 배우면은 자기가 외부에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품은 내면의 됨됨이에요. 그래서 이 스티브 코비 박사가 이야기하는 3가지는 언행일치가 돼야 되고 용기와 배려의 조화가 있어야 되고 풍요의 심리를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은 아주 좋은 성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품은 나무로 봤을 때 이 뿌리와 줄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성격은 이파리에 해당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됨됨이, 이 성품을 다듬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떤 리더가 되는 하나의 아주 큰 중요한 길이고 그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라는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리더십의 원칙은 뭐냐? 성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가 생각할 때 뭐하고 같냐면은 스티븐 코비 박사가 말하는 성격, 성품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런 7가지 습관을 통해서 개인이 이렇게 독립성을 갖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습관을 붙이려면은 성품이 좋아야 된다. 또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품이 또 좋아진다. 습관과 성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리더가 되느냐? 공부하고 뭐 덕목을 갖추려고 어떤 스킬을 연마한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건 아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언행일치에 해당되는 거, 용기와 배려에 해당이 되는 거, 풍요의 심리에 해당되는 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성품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리더십은 이 성품과 습관의 상호작용이다. 성품이 좋아지면은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고 또 좋은 습관을 가져가면은 성품도 또 더 좋아진다. 그래서
이런 말들, 7가지 습관의 말들, 또 성품의 이런 말들은 거의 이런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품을 좋게 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좋은 습관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품을 좋게 갖는다고 해서 좋은 습관이 붙는다? 사실 그 습관 붙이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지만 마음씨는 좋고 관대하고 또 여러 가지 언행일치도 되고 신뢰도 있지만 그러한 어떤 습관을 거기서부터 붙여가는 것은 정말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 하면은 제가 아까 했던 사람, 일, 문화, 조직, 사회를 살리려는 의지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왜? 리더십은 리더가 되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리더를 누구로 보느냐? 살리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살리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지, 죽이고 싶다. 그냥 나 이런 거 살리는 게 관심 없다. 그런 사람은 처음 출발부터 리더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게 제 소견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이든 문화든 뭔가를 살리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TOCFE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거예요. 왜 리더가 될 수 있느냐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다면은 요 문장 패턴에 맞춰서 한번 내가 살리고 싶은 게 무언가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지가 있으신 분은. 의지가 없는 분은 그냥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자, 뭔가를 살리고 싶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 그거를 붙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큰 거 아니어도 돼요. 아주 적은 것이어도 돼요. 예? 누가 관계가 나빠졌는데 나 관계를 살리고 싶다. 오케이. 수입이 죽어가는데 수입을 살리고 싶다.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오케이. 어느 것이든지 좋습니다. 자, 그것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 분이 의지가 있으면은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언행일치를 하고 있냐? 용기와 배려의 조화가 있느냐? 용기라는 것은 자기 의견을 말하는 용기고 배려는 남의 의견을 들어주는 용기거든. 그런 배려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냐 이 말이에요. 또 풍요의 심리. 빵을 크기를 키워서 너랑 나랑 같이 먹을 그런 빵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정해 놓은 빵을 놓고 내가 너를 이기고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그게 이제 풍요의 심리입니다. 아무튼 가급적 이런 성품이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살리고 싶은 의지가 있고 근데 내 성품을 살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이러지 않을까요? 내 역량이 부족함을 느낀다. 좀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놓고 마음이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요. 이런 느낌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뭔가를 살린다고 했을 때 나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사람이 완벽한 성품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예. 근데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이런 성품에 비춰봤을 때는 나는 부족하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분이 TOCFE를 배웠어요.
배우셨잖아요. 뭘 배우셨습니까? 세 가지를 배웠어요. 다시 보니까 이게 ABC더라고요. ABC를 배우셨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데 여러분이 TOC-F를 배웠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렇다면은 먼저 TOC-FE가 뭔지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배우신 거예요. 근데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품에서 출발하라고 그랬어요. 성품에서 출발하라.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중도, 많은 잔고의 감정은행 계좌, 승승의 사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 소망을 공유해라. 이게 뭡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가 말하는 성품이에요. 성품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문제를 사이에 놓고 서로 반대편에 서지 않고 같은 편에 있으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소망들을 이해하고 제3의 대안을 찾아서 여러분 이제 이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성품만 좋으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해결이 된다가 아니라 해결되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나 가능성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능성을 가지고 기존에 존재하는 것, 아주 기정사실로 하고 보장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좀 무리예요. 그건 과장이에요. 허풍이에요. 이건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냐?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바로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고 또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운명까지 바뀐다 그랬어요. 사실 내가 생각 바꾸기도 굉장히 어렵다. 근데 생각을 바꿨다 하더라도 행동과 습관을 바꾸는 것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저절로 되면은 생각 바꾸기 쉬우니까 TOC-F는 마음을 움직이니까 운명이 저절로 바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야. 노력이 필요하고 뭔가 그런 어떤 행동이 필요하고 그런데 TOC-F는 뭐예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바뀌는 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름이에요. 만약에 아까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거, 이게 지금 사실은 부부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휴가철에 부부 갈등 이야기예요. 그 책에 나오는 거. 지금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구름으로 그려봤는데 이걸 예제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자, 근데 이 구름을 그리면서 가정을 찾고 또 주입을 해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구해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조금 숙달을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비교적 이런 쪽으로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행동까지도 습관까지도 조금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게 TOC-F입니다. TOC-F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습관으로 바꾸는 데에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거는 반복적이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그 생각을 실천하는 방법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근데 책을 한번 읽는다고 해서 그 방법이 요 방법입니다. 이런 성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각인되는 거 아니에요. 책 덮으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TOC-F의 다이아그램을 그리면은 생각이 구조화가 돼가지고 오래 남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어야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남아있지 않으면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안 돼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TOCF의 가치는 바로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런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융합시켜가지고 해결책을 구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든지 해결책은 이런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이렇게 발산됐다, 수렴했다, 발산했다, 수렴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정의할 때도 발산, 수렴이 반복되고 해결책을 도출할 때 발산, 수렴이 반복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책을 구해가는 방법입니다. 디자인 싱킹도 이런 방법을 쓰고 다른 것도 이런 방법을 다 이런 걸 써요. 이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TOCFE의 이런 다이어그램들도 이런 과정들을 따라가는데 특징은 뭐냐? 여기에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폭이 좁아요. 발산을 하더라도 발산의 폭을 좁혀가면서 수렴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발산을 많이 하지만 그걸 뒷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수렴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TOCFE는 가정,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 발산의 폭을 아주 최적화시켜서 좁혀가지고 발산을 시켜가지고 수렴을 해서 문제도 찾고 해결책도 구하는 이런 과정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폭으로 TOCFE의 많은 도구들이 해결책을 구해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들을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낭만 그러냐? 가지도 그래요. 또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데 이 발산과 수렴이 아주 간결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다 해가지고 많은 것만 늘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뒷감당 됩니까? 그거 나중에 그거 가지고 해결책 찾아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집어내는데 도움이 됩니까? 어려워요. 지나친 발산은 수렴을 어렵게 만듭니다. TOCFE는 그 부분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간결해요. 자, 여기에 내가 세 개의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늘어놨는데 세 개의 다이어그램의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 아랫단에는 원인 행위가 있고 맨 윗단에는 목표 결과가 있어요. 목표나무는 목표에서 이런 원인 행위 쪽으로 찾아가는 다이어그램인데 가지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목표나무는 아니 구름은 이렇게 위로 갔다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간 단계들을 어떻게 내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 원인 행위와 목표 결과를 잘 연결을 시키느냐. 이게 뭐예요? 인과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게 TOCF의 기본 구조입니다. 거기에 가정을 드러내면서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와 문제 해결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구조로 TOCF가 아주 간결한 거예요. 왜 간결합니까? 다이어그램 세 개의 구조가 똑같고 전부 다 인과관계로 이거를 엮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 인과관계 익숙해지면 세 개의 다이어그램을 제법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어요. 하나만 여러분이 잘 써도 나머지 세 개를 다 잘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가정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시 생각하는데 가정에는 이 감성이 들어가 있어요. 감성이 들어가 있다고요? 자, 여기에 체크된 거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거는 제 경험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적어놓고 보니까 내 감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되게 많은 일을 애정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 감성이에요. 경향이 있다. 또 몸이 아프면 조그만 일이라도 더 크게 원망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내 마음에 그렇게 감성적인 부분으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봤다고 말이에요. 가정에는 감성이 들어있고 그래서 논리에도 감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TOCFE는 감성을 수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TOCFE는 동일한 구조고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나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고 그래서 비교적 간결하게 해결책을 구해갈 수 있다. 아주 좋은 해결책을 구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그냥 좋다고 이제 힘을 줘서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그 TOCFE를 안 배운 사람은 반발을 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내가 조금 힘을 줘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나를 좀 이렇게 예쁘게 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TOCFE를 배우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인데 TOCFE를 배웠어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게 뭡니까? TOCFE는 문제 해결에 아주 효과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TOCFE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이거를 살리고 싶은데 나는 이걸 살릴 자신감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전부 주어가 나입니다. 여러분이에요. 뭔가를 살리고 싶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자신감이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이 커졌을 때 여러분의 의지가 변하지 않는다면 또 TOCF 지식을 잘 응용한다면 이 살리는 일을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공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뭔가를 하나를 살렸어요. 그런 살리는 성공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리더입니까? 리더가 아닙니까? 요 하나의 부분에서는 나는 리더예요. 아까 누구와의 관계를 좀 개선하고 싶다? 그 관계를 개선하는 리더가 된 겁니다. 다른 리더는 아닐지 몰라도 기업체를 경영하는 리더는 아닐지 모른다. 큰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아닐지 모른다. 나의 자그마한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나의 리더예요. 이전에는 관계를 나쁘게 가져갔던 또 다른 나를 내가 끌고 와서 이제는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리더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조그마한 데서 리더가 되면은 그러한 성공 경험이 더 큰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자그마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한다. 자, 그러면은 TOCF를 꾸준히 사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TOCF는 상대방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생각의 범위를 좁히고 이성과 감성이 반영이 되는 게 TOCF인데 리더가 됐어요. 어느 한 부분에서 성공을 경험한 분이 꾸준히 사용한다면 리더의 성품, 습관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간다는 뜻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면은 감성이 좋아져요. 뭐랍니까? 성격이나 아무튼 이런 사람이 좋아져요. 즐거워져요. 감성이 좋아지면은 직관이 커집니다. 직관과 논리가 연결이 합쳐지면은 판단력이 좋아져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진다. 이 문제 해결을 한번 성공하면은 그 성공의 경험이 다시 또 직관을 키우고 그래서 선순환으로 계속 성공이 많아집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TOCF는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발상과 수렴을 잘 융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까지 있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공 경험으로 이 직관을 개발시키면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가속도가 붙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성공, TOCF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어떤 자기 문제 해결에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의 성공 경험이 어떤 불씨가 돼서 큰 불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이 세븐 헤비츠와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 내가 지금 여기다가 그림을 좀 어렵게 그려놨는데 이거예요. 이쪽에 있는 목표나무 가지 구름이 TOCF 도구를 쓰면은
이쪽에 성공 경험을 우리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거 설명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성공 경험이 늘어나면은 성품이나 습관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이야기를 했었죠. 직관이 커지고 좋은 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 성공 경험이 좋은 성품과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또 좋은 성품과 좋은 습관은 성공 경험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TOCFE의 이 또 사고 도구가 습관을 좋게 만드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테이블에서 목표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세븐 헤비츠의 1번, 2번, 3번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나무를 여러 번 그리다 보면은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야기하는 1번, 2번, 3번의 습관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승리입니다. 자기 내면 세계를 가꾸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지를 쓰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또 이런 부분의 습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 번 쓰면은 시작점, 끝점, 중간 단계를 여러 번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부분에 습관을 붙일 수도 있다. 구름을 쓰면은 4번, 5번, 6번.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 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쓰면은 이 습관을 붙이는 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세븐 헤비츠와 TOCFE를 연결시켜 놓고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나는 크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사실 우리가 TOCFE를 배우고 TOCFE를 활용했을 때에 우리에게 그래도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큰 구도입니다. 그래서 골드랩 박사와 스티븐 코비 박사 이 두 양반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그 생각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OCFE를 꾸준히 사용하면 TOC 활용법이 익숙해지고 성공 경험이 수월해지고 또 이런 성품 습관이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리더가 됐습니다. 하나의 성공 경험으로 조그마한 부분에서 리더가 됐어요. 근데 성공 경험이 직관을 개발을 시켜요. 그러면은 다른 이슈의 해결에 관심이 생기고 또 다른 이슈 해결에 도전하면은 성공 경험이 수월해지고 그럴수록 이런 리더의 성품 습관이 강화될수록 또 다른 이슈에 도전을 하고 이런 선순환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TOCFE의 하나의 가치다,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말. 회오리 바람처럼. 더 높은 곳을 나르는 새가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 운명이 개척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TOCFE의 이제 문제 해결 리더십입니다. TOCFE가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행동과 습관과 성품을 바꾸는 대로까지 연결을 시키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그러한 연결을 도와주고 그래서 리더십이 개발이 되고 커지고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TOCFE의 문제 해결 리더십은 이 다이어그램이 좋은 습관, 좋은 성품을 키울 수 있다. 또 이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에 노력해지는 노력이 비교적 수월하다. 비교적입니다. 거저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간결하다. 알고 보면은 단순하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했을 때 아주 수월한 편입니다. 능력 개발이 저절로 될 수 있다. 그래서 리더십을 키우게 한 일들이 줄어든다. 내가 그 말까지는 안 썼습니다. 저절로 리더십이 커진다. 이런 말 하면은 건방진 이야기가 되니까. 다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리더십을 열심히 공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TOC-FE를 열심히 공부하시겠습니까? TOC-FE를 열심히 공부하면은 리더십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리더십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의 그 능력을 키운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게 제 소견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 이건 뭐 조금 비슷한데, 리더십 공부할 시간에 TOC-FE를 공부하면은 2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그 말이에요. 조크입니다. 예. 그래서 골드렛 박사도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를 아주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초이스라는 책에 적혀 있습니다. 왜 제목이 초이스냐? 이분이 그랬어요. 나는 TOC라는 이러한 그 생각하는 방법, 원리를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본다. 그래서 이걸 잘 여러분이 활용하면은 이 충만한 삶을 살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래서 초이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영어로는 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다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럽니까? 왜 가능성이 큽니까? 우리는 그런 도구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도구를 다루지 않고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쉽게 머릿속에서 휘발돼 버려요. 그것을 계속 담아두려면은 쉴 새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 부분을 머릿속에 넣고 계속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도구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의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골드렛 박사가 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골드렛 박사는 리더십이 뭐냐 했을 때 리스펙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존중하는 거다.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품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패스를 통해서 어떤 운명을 바꿔갈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분도 성공을 거둔다.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둔다. 성공 경험을 많이 한다. 그러면 네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튼 이 그림으로 보면. 근데 제가 봤을 때 죄송스럽지만, 우리 스승님한테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 부분에다가 리더십을 이렇게 좀 끼워 넣어 봤습니다. 수용품 습관 이런 부분하고의 TOC-FE하고의 관련을 통해서 리더십을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요 부분이 뭡니까? 문제 해결? 리더십이죠. 요 이야기를 제가 좀 풀어서 한 겁니다. 다만 리더십을 이 초이스에다가 좀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를 내가 또 등장을 시켰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다른 분도 훌륭한 분이 있겠지만은 나는 그냥 스티븐 코비 박사 한 분만 따라가고 있어요. 리더십에 대해서도. 그래서 골드렛 박사를 따라가고 스티븐 코비 박사 따라가니까 내 머릿속이
아주 깨끗이 정리가 돼요. 그것이 문제 해결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명확한 사고로 문제 해결 능력이 개선되면 리더십이 저절로 된다. 저절로, 이 말은 뭐 마음에 안 들면 빼셔도 됩니다. TOCF는 뭐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다.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키워서 꾸준한 과정을 우리가 한번 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TOCF를 꾸준히 사용하자. 이제 이게 지금 7번의 우리 TOCF 과정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한번 만들어 보자. 여건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뭐 살리려는 어떤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슈인데 선한 이슈. 뭔가를 나는 한번 살려야 되겠다. 이대로는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런 이슈를 조그마한 것부터 개발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나 도서 이런 걸 주변에 가까이 둔다 이 말이에요. 도서 중에서도 제일 좋은 도서가 어떤 책입니까? 문제 해결 워크북 정남기 저. 뭐 또 한번 조크를 던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골조공사만 해도 된다. 해결책까지 안 가도 된다. 골조공사는 뭐예요? 해결책까지 가기 전에 그냥 인과관계만 뭐 한번 그려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칸만 몇 개 그려놔도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해결책 안 찾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이미 해결된 문제도 다이어그램으로 연결을 시켜봐라. 그것도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꼭 해결되지 않은 것만 이걸 가지고 해결해야 됐다, 그건 아니에요. 사후에 그 내용을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도 대단히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하면서 무슨 그 사고도구 하나 썼죠? 뭘 썼습니까? 가지를 썼어요. 가지를 가지고 내가 쭉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를 먼저 그리고 이 강의안을 작성했을까요? 아니에요. 강의안을 구상하는 거는 뭐 머릿속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거를 가지를 그려가면서 더 명확하게 내 강의 내용의 순서를 잡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사전 사후 상관없이 다이어그램을 많이 활용해 보는 거, 그게 뒷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을 내가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골드레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를 그냥 보고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런 뜻이에요.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게 TOCFE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또 그 가치를 한번 느껴보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늘 승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